허위 계약을 막 만들고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도 있었던 걸로. 기획형 불공정 거래. 전형적인 패턴들이 있어요. 뭐냐면 대선 테마주 이거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허위 루머 유포 이런 것들을 조기에 적발하기 위해서 사실은 M&A 뭐 신사업 이런 게 타당한지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거를 이제 교묘하게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 시감 쪽에 계실 때 예. 이런 거 많이 체크하셨었잖아요. 예를 들면 M&A 같은 경우도 네. 예를 들면 신사업 질출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코로나19가 발생한 후에 네. 대규모 마스크 공급 계약을 체결했어요. 네네네네네네. 뉴스도 한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주가가 굉장히 올랐는데 맞아요. 오히려 계약 상대방이 우리는 이 회사하고 대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 그 1조 원대 마스크 예, 수출 맞아요, 계약이라고 맞아요. 했던 그럼 거기죠. 다 기억하실 거예요. 예. 뭐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네네네. 예,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공시를 서둘러 아직 계약도 체결하기 전인데도 공시를 서둘러 했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했거나 네. 어떤 경우가 있겠죠. 네. 예. 네. 뭐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되고 또 어떤 기업은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네. 바이오 사업에 진출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네네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바이오 사업에 진출한다 주가가 올라가지고 그 바이오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서 바이오 기업을 인수한 걸 보니까 네. 제대로 평가도 안 돼 있고 자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제대로 파악이 잘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껍데기 회사를 비싸게 네, 사갖고 막. 그래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어요. 네. 네, 뭐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M&A 하겠다고 했는데 그 M&A가 사실은 실질적인 M&A가 아닌 거죠. 예,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어떤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는 임상시험에 성공했다고 하니까 네. 이것이 실제적인 성공이 아니라 극히 일부가 긍정적인 결과를 봤는데 네. 전체적인 결과는 안 좋고 극히 일부가 긍정적인 결과를 본 거에 대해서 성공한 것처럼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 뭐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잘 따져봐야 되지 않나. 투자할 때는 그렇게 보여지네요. 이게 아까 그 뭐 허위 공시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만 이게 그냥 일례 뭐 해프닝이나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제 기획했던 사람들, 그렇죠? 예. 허위 계약을 막 만들고 중개했던 사람들, 예. 또 회사 내부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 회사 내에서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도 있었던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맞아요, 맞습니다. 그 중간에서 해먹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까 뭐 공시도 좀 잘못돼 있고 예. 뭔가 기획이 되어 있는 듯한 느낌도 좀 있고, 네네네. 예,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이제 우리 시장에서 얘기할 때는 기획형 불공정 거래라고도 얘기를 예. 하거든요. 뭐 전형적인 패턴들이 있어요. 뭐냐면 기획형 불공정 거래는 일단 무자본 M&A 이건 불공정 거래의 그 형태의 일종인데 하나인데 무자본 M&A를 합니다. 자금을 네. 가지지 않고 다른 자금을 빌려서 네. 회사를 인수를 하게 되죠. 뭐 사채업자 자금을 빌릴 수도 그렇죠. 있고 네. 아니면 자기가 인수하게 될 그 회사의 주식을 담보로 막 돈을 땡겨오기도 하고. 담보로 맡기고 자금을 차입해서 네. 회사를 인수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인수를 한 다음에는 경영권을 장악을 하고 이제 공시를 날리기 시작하죠. 허위 공시를. 예.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허위 공시 영향으로 이제 주가가 오르지 않습니까? 네. 오르면 주가가 오르는 틈을 타서 유상증자를 하거나 시비를 발행하거나 네. 전환사채 이렇게 자금을 또 이렇게 조달합니다. 그리고 자금을 조달하는 동안 또 주가 올랐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또 그 예전에 이제 확보해놨던 지분이 있잖아요, 주식들. 네네. 그것도 팔게 되는 거죠. 네. 또 차익을 챙기게 되는 거죠. 그것도 차명으로도 많이 미리 예, 사놨다가 또 그런 팔기도 하고. 주식들 팔아가지고 이제 이익을 챙기고 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금을 조달했잖아요. 네. 조달한 자금, 그 유상증자 시비 발행해가지고 조달한 자금을 타법인 출자, 그쵸. 다른 회사에 투자한다고 해서 돈을 이렇게 내보내는 거죠, 저쪽으로. 네. 예. 이렇게 해가지고 불공정 거래가 완성이 되는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자금을 조달한 무자본 M&A도 문제지만 자금을 조달한 자금이 회사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도 문제거든요.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감사의견 거절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회사 자금이 빠져나갔으니까 횡령배임 네. 이슈도 발생하는 것이고 그렇죠. 뭐 복합적으로 나오는 것이죠. 결과들이. 허위 공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자본시장법에 보면 이제 시세 조종 네. 아니면은
부정거래 뭐 이런 것들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고 네. 그다음에 공시 위반도 있지 않습니까? 네. 허위 공시 그래서 공시 위반으로 거래소부터 불성실 공시업인 지정이 되고 그렇죠. 매매거래 정지되기도 하고 또 당연히 또 이런 회사들 문제가 있으니까 감사의견 거절로 인해서 상장 폐지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그냥 한꺼번에 작용하는 그런 사례들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복합 기획형 불공정 거래라고 흔히들 얘기하는데 이런 그렇죠. 회사들 잘못하셨다가 이런 회사들 투자하시면은 아마 바로 상장 폐지되기 십상 아닌가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생각이 드네요. 그 모든 피해는 선량한 주주들, 네. 일반 개미들이 다 이제 떠안게 되는데 이걸 기획했던 당사자들은 밖에서 차명으로도 수익을 챙기고 또 회사 돈 빼나가고 경영하면서 뭐 법카라든지 뭐 이런 엄청나게 쓰고 아까 말씀하신 거 뭐 타법인 출자, 그러니까 네. 다른 기업 자기네가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 놓고 그걸 아주 비싸게 사갖고 자기네가 또 그걸 위해 유용하고 예. 또 이제 거기다 이름을 걸고 경영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이제 바지, 예, 그렇죠. 바지 사장들이 많고 다른 세력들은 또 그 뒤에 있고. 그래서 이렇게 사실은 기업이 이게 불공정한 세력들과 예를 들어 아까 페이퍼 컴퍼니 말씀 잘하셨는데 기업이 불공정한 세력들하고 결탁이 되어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네. 그 페이퍼 컴퍼니하고 대규모 공급 계약을 맺는단 말이죠. 네. 그렇게 되면은 그리고 대규모 공급 계약을 맺은 건 맞아요. 네네네. 페이퍼 컴퍼니하고 맺었으니까 그걸 공시를 한단 말이죠. 계약은 계약이니까. 예, 막을 방법이 없는 거죠. 아. 예. 그 공시를 담당하는 거래소나 감독원이 이 공시에 이 계약이 진짜 계약 맞아? 이것을 점검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진실성을 확인하는 건 네, 아니니까. 그걸 할 수가 없죠. 예. 그걸 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이제 페이퍼 컴퍼니하고 계약을 맺어서 대규모 공급 계약을 맺어서 이 공시를 해버리면은 대규모 공급 계약 맺은 것이 공시가 되니까 주가가 오르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계약은 사실 진성 계약이 아니잖아요. 예, 허위 계약이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막을 방법이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 투자자가 다 알아서 해야 되는데 이 투자자분들은 그럼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라는 게 문제가 나와요. 그렇죠. 네, 어떻게 알아야 되냐 할 때는 이 대규모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공시가 나오면 계약 상대방이 반드시 나오거든요. 네. 공급 저거 어디다 물건을 제공할 것이다. 예, 계약 상대방. 예. 거기가 누군지를 봐야 돼요. 예. 누구냐 그 사람이. 그 계약 상대방이 어떤 회사냐. 그러니까 거래 상대방 공시 나올 때는 이제 회사 이름이 나오거든요. 예, 나오죠. 예. 그 회사가 어떤 회사냐를 봐야 돼요. 네, 네. 예를 들면 마스크 공급하기로 했는데 저 회사가 마스크를 판매하는 회사는 맞아? 이런 것도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공급 금액이 있어요. 네. 공급 금액이 이게 이런 허위 공시 같은 경우는 과다할 수가 있죠. 그렇죠. 예, 금액을. 평소 하던 계약보다는 훨씬 더 부풀린 금액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전년도 매출액이 뭐 300% 그렇죠. 뭐. 예,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이 계약 금액이 실제로 이게 현실적인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이 계약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고 뭐 어떤 그 좀 현명하거나 부지런하신 투자자분들은 직접 계약 상대방에게 전화도 해보고 크로스 체크. 네, 크로스 체크하고 막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게 공시가 뜬다 하더라도 뭐 한국거래소가 이제 이 공시의 진실성 여부까지 확인한 거는 아니다. 절차. 그렇습니다. 예, 절차일 뿐이다. 예. 이렇게 해서 그래서 주식 투자가 사실은 기본적으로 위험 투자라는 거니까요. 그렇죠? 고위험 투자라는 개인의 거니까. 책임과 판단 하에 맞습니다.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만큼 분석도 많이 하시고 조사도 많이 하시고 사전 파악도 많이 하시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그 부실 기업의 징후들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정도만 파악하셔도 크게 피해를 보시거나 하는 경우는 좀 적지 않을까. 맞아요.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 마스크 사례 조금 더 이야기해 보면 제가 그때 그 취재하면서 다른 마스크 사업하시는 코스닥 상장사 사장님들한테 여쭤봤어요. 이런 케이스 있냐니까 정말 그런 브로커들이 많대요. 자기네가 한 뭐 몇백억, 뭐 천억씩 가져가겠다. 마스크 뭐 계약하자 그러면 그럼 계약금 갖고 오라고 10%, 10억이라도 갖고 오라 그러면 갖고 오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누구나 또 당할 수 있어가지고 그리고 맞다 대선이 이제 코앞에 있어가지고 예. 그렇죠. 항상 선거 앞두고 이제 테마주. 근데 테마주 중에서도 5년이구나. 5년에 한 번씩 온다는 그 대선 테마주. 예. 이거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전문 투자자들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그 대선 테마주를 만드는 사람들도 많고. 예. 네. 테마주는 사실 네. 이게 테마주는 예를 들면 그 어떤 사회적인 이슈.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이제는 거버넌스를 떠나서 ESG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 ESG 테마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이슈들. 네. 예를 들면 이제 앞으로는 뭐 이렇게 어떤 산업이 주도할 것이다 하는 걸 그런 경제적인 이슈들. 그다음에 정치적인 이슈도 그렇죠. 정치적인 이슈도 사실 어떤 정치인이 대선에 당선되냐에 따라서 그렇죠. 어떤 쪽을 더 중점적으로 육성할 것이냐라는 그 정치적인 이슈로 그렇죠. 나오는 테마들이거든요. 그러한 테마에 묶여가지고 여러 종목이 동시에 상승하는 패턴들 네. 이걸 테마주라고 하거든요. 이런 거는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다. 네네. 있을 수도 있는 현상이다라고 어떻게 보여지. 보면 시장이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테마주라고 하는 것이 뭐 나쁜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요즘에 나오는 테마주들은 뭐 2차 전지 테마주, 네. 예, 네. 그다음에 뭐 전기차 테마주 네. 이런 것도 있잖아요. 메타버스 테마주, 네. 뭐 AI 테마주,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사실은 지극히 당연한 현상들이고 일종의 섹터 개념으로. 예, 이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요. 그리고 테마주가 사실은 그 우리 HTS 프로그램 네. 들어가 보시면은 우리 애널리스트 분들이 네. 테마주 이렇게 묶어놓은 것도 보여요. 그 증권사 예. 서비스로 그렇게 잘 묶어놓죠. 그러네요. 예, 관련주들. 예, 예. 그런 것들은 사실은 경제의 흐름이나 동향을 파악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해 보이고 또 그런 종목들은 좀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으신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선 테마주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실은 이런 어떤 실질적인 테마가 아니라 예를 들면 뭐 대선 후보와 관련된 혈연, 지연, 학연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것들로 종목을 묶어내 가지고 SNS에 이제 루머를 전파하는 거죠. 그러면 이 루머를 전파가 되면 이 전파된 루머 때문에 또 주가가 오른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이 주가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해당 회사는 우리가 예를 들면 모 후보와 지연이 있어서 테마주를 묶기 우리 회사 주가가 오르는 게 맞는 거야? 모르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예. 오히려 회사가 더 의아하게 생각하죠. 우리 회사 주식이 왜 오르지? 이런 경우가 꽤 많아요. 네네네. 이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 장치도 있기는 한데,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실체가 없는 테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테마주들은 급등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바로 또 급락할 것이다. 실제로 통계적으로 다 그렇게 조사가 됩니다. 아, 예.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예,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거나 그 밑으로 빠지거나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테마의 경우에도 실제적으로 이게 실질적인 테마인지 아니면 근거가 없는 테마인지 그건 뭐 분명 조금만 파악해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파악하셔가지고 투자에 참고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게 생각을 합니다. 참 초보자 분들은 모르고 당하시는 경우가 있겠지만 이제 조금 주식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나도 다 알아. 뭐 친족 뭐 혈연 뭐 없는 거 다 알아. 저기 그래도 주가가 오르면은 이제 그 그래도 좋은 거지 유혹에 좀 네. 흔들리실 수밖에 없죠. 이런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근데 또 요즘에는 해명 공시를 열심히 하는 회사들도 있잖아요. 그게 거래소에서 거래소를 통해서 해명할 수 있도록 예. 제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맞죠. 예를 들면 모 후보와 뭐 이렇게 고등학교 동창이다. 그래서 테마주 해가지고 주가 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실은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관계냐 말이에요. 우리 회사 그렇죠, 사업하고 그렇죠. 전혀 관계 없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대표님이 모 후보와 고등학교 동창인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회사의 사업은 그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네. 라고 실제로 해명 공시를 하시는 기업들이 많아요. 많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보시고 하셔야 되지 근데 또 않을까. 이런 걸 가지고 투자자분들이 또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나 있지 왜 해명 공시해가지고 주가를 그렇죠. 떨어뜨리느냐. 그래서 뭐가 옳은 건지는 여러분도 잘은 아시겠지만 참 이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근데 네. 제가 보기에는 아닌 건 아니다라고 시장에 빨리 알려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더 예. 거품이 만들어진 상태에서는 더 많은 그렇죠. 피해자를 예. 양산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렇죠. 빨리 알리고 빨리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해주는 것이 투자자를 위하고 시장을 위한 길이지. 그 회사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죠. 예, 기업도 맞는 말씀이죠. 우리 회사 주식이 아무 이유 없이 오르면은 반드시 밑으로 내려갈 거거든요. 그렇죠. 그로 인해 그리고 우리 회사 주식에 투자했던 투자자가 주가가 떨어져가지고 피해를 보면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죠. 예,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주가라는 건 본질 가치에 수렴하게 돼 있으니까 그럼요. 언젠가는. 예, 예. 근데 이제 그 테마주로 단기 급등했을 때 막 최대 주주나
경영진이 자기 주식을 파는 경우도 예. 안 되죠. 아 그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그거는. 인간이니까 가능한 일이기는 한데 뭐 팔지 말란 법은 없고. 예. 아 참. 뭐 하여튼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요런 게 맞아. 그 대선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누구 사회이사 누가 누구랑 고등학교 동창이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유포를 하잖아요. 예. 자기네가 먼저 매집을 한 다음에 예. 뭐라 해야 되나 그 종목 토론방 포털 사이트에 올리기도 하고 뭐 단톡방 같은데 유포하기도 하고 그거를 거래소에서 캐치는 하려고 하고 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사실은 사전에 캐치해서 시장에 공표하거나 알릴 수는 없고 그래서 사전에 캐치한다고 하는 것도 어렵죠. 왜냐하면 네네. 그런 SNS에 루머를 유포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주가가 올라서 오른 현상을 우리가 사전에 캐치해내기 위해서는 주가가 오르지 않고는 캐치해낼 수가 없거든요. 아... 네. 그래서 거래소에서는 사실은 거래소도 이런 어떤 그 불공정 거래나 네. 허위 루머 유포 이런 것들을 조기에 적발하기 위해서 사실은 거래소 시스템도 최첨단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네네. 네, 있는데 아무리 해도 사실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작업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전에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거래소에서는 인터넷 루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루머가 돈되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사실 확인을 요구를 먼저 하거든요. 사이버 감시팀에서 네네네. 해당 기업에 대해서 아니 뭐 어디 테마로 묻겠다는데 맞아요. 뭐 사업에 관련 있는 거 맞아요라고 해서 먼저 물어보기도 하고 아니면 먼저 공시를 유도합니다. 네. 관련 있으면 관련 있다라고 말씀하셔도 되고 없으면은 관련 없다라고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라고 그렇게 해서 공시를 유도하거나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사전에 뭐 막거나 이렇게 할 수는 사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이 주가가 오른 다음에 좀 알려지게 되는 것이지 오르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사전에 막을 수는 없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테마 징후가 보인다든가 어떤 그 주가가 오르지 않았는데 뭐를 테마주로 붙겠다더라라고 하면 예. 투자자분들은 회사의 그 사업 보고서나 회사의 보도 자료 아니면 회사의 현재 사업 내용 이런 것들을 보고 정말 이게 어떤 테마로 묶인 게 맞는 것인지 이렇게 묶어지는 게 맞는 것인지를 보시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래 테마로 묶였으니까 주가 오르겠지 하고 투자하시면 뭐죠. 뭐. 좋다구나 하고. 그렇죠. 근데 또 그것도 인간의 속성이고 또 시장의 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참 그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거래소에서 먼저 조회 공시를 넣는 거. 근데 이게 먼저 이제 기사 같은 게 나와서 이 뉴스 기사가 맞는 거냐, 뭐 너희가 뭐 매출을 어떻게 한다 하고 뭐 아니면은 공급을 어떻게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거냐라고 확인 차원에서 한국거래소에서 조회 공시를 넣기도 하고. 근데 그게 아니라 기사화는 되지 않았지만 어디서 제보가 들어오거나 풍문이 유포되는 걸 먼저 캐치를 해서 조회 공시를 넣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맞습니다. 예. 예. 그 사이버 감시팀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이 예, 그런 일들 합니다. 풍문 그러니까 수집하고. 예, 풍문 수집하고 인터넷 루머 예. 들여다보고 해서 이거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제 그 해당 상장 기업에 이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달라라고 해서 조회 공시 요구를 하고 네. 그러면은 그 사실관계를 기업은 밝혀야 되죠. 네. 예, 그 사이버 감시팀이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런 테마주가 있거나 그렇게 네. 공시를 이용하거나 하는 그런 불공정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또 이게 주가가 오르기 전에 사전에 테마를 유포하기 전에 사전에 이제 먼저 매집하는 계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야 매집을 해놓아야지 나중에 오른 다음에 팔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특이한 거래들이 있어요. 아하. 예, 거래가. 그래서 사이버 감시팀의 사이버 감시 단계에서는 모니터링을 통해서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하지만 네. 그다음에 이제 실시간 매매 거래도 모니터링 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 주가가 급등하는 종목, 거래량이 급변하는 종목, 그리고 또 일부 매수나 매도가 집중된 계좌들, 뭐 이런 것들을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매매 거래 패턴을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해서 이 회사가 왜 주가가 올랐는지, 이 회사의 거래량이 왜 갑자기 증가했는지, 그다음에 이 계좌는 왜 갑자기 매수가 증가했는지 평소에 비해서 뭐 그런 것들에 대해 이유를 한번 파악을 해보죠. 예. 실시간 매매거래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유를 파악을 해서 이 계좌 이 종목과 이 계좌는 불공정 거래의 징후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고 만일 불공정 거래 징후가 보이면 정밀 조사를 해서
감독기관에 통보를 하게 되는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테마주에 걸린 테마주로 해서 주가가 급등한 종목들이면 네. 이런 과정은 다 거친다고 보시면 돼요. 그 항상 그 금감원이랑 거래소에서 대선 뭐 이렇게 선거철쯤 되면 한 번씩 보도자료 내잖아요. 예. 테마주 주의보 이런 예, 식으로 예. 해서 다 이렇게 다 예, 보고 제가 있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특이 거래의 패턴도 이제 분석하는 뭐 프로그램이 있고 막 이런 걸로 네, 그렇습니다. 알고 있는데 무슨 매매거래 패턴도 그 매매거래는 사실 계좌들의 매매거래는 계좌들이 이 계좌의 매매거래 패턴을 보면 분석해 보면 바로 알 수 그쵸, 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평소에 매매거래 하는 것처럼 하고 있는 것인지 갑자기 매매거래가 이상 패턴을 보이는 건지 그럼 매매거래 이상 패턴을 보이면 그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네네네. 그걸 한번 추적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너무 동시호가 때만 많이 관여한다든지 아니면 주문을 넣었다 취소했다가 넣었다 취소했다 이걸 또 반복한다든지 아니면 신용을 한 번도 쓰지 않았던 계좌가 갑자기 막 자기 점을 몇백 가지만 신용을 풀로 쓴다라든지 대량 매수가 있다든지 예. 뭐 그럴 수 있죠. 그런 것도 이제 잡아내는 거죠. 그리고 또 요게 작년에 걸렸던가 재작년에 걸렸던가 그 한 주식 관련 유튜버가 적발된 케이스 있었어요. 예, 아주 젊은 친구인데 큰 돈을 빠르게 모았다고 막 그 테마주 막 이런 거 막 유튜브 하면서 얼굴은 드러내지 않고 실명도 드러내지 않고 했던 유튜버 젊은 친구였는데 어떤 한 우선주 그 뭐 허위 호가 대량으로 제출했다 취소했다 막 이렇게 해서 예 그거 적발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유튜브 채널은 아직은 살아 있더라고요. 영상은 네. 뭐 몇 개월째 안 올리고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 제 주변에 아는 슈퍼개미가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 젊은 친구인데 진짜 본인 돈 저렇게 해서 많이 버는 것 같다고. 그래서 자기도 막 이렇게 눈여겨서 그 유튜브를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나중에 걸렸더라고요. 그 호가 냈다 뺐다 하는 것은 네. 사실은 시장의 어떤 그 현상을 지금 왜곡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 당연히 불공정 거래로 당연히 걸리게 돼 있고요. 그죠. 네. 그것도 거래량이 없는 막 특정 우선주 그렇죠. 가지고 네. 막 하여튼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열심히 잡아내야 되는데 뭐 이런 불공정 거래 행위의 그 패턴들은 네. 뭐 무궁무진하게 발전합니다. 창의적. 창의적으로 발전합니다. 창의적이죠. 맞습니다.